앞으로 실적 성장이 10%씩 2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지금은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구간이 과연 버블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오늘 모신 분은 2022년 한국투자증권 ETF 실전투자대회에서 3등을 하셨고 그 이후 또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주식의 코드님이십니다. 현재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제 재테크 분야의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의 코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게 이제 필명이신가 봐요.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본명 대신 필명을 네, 쭉 네. 미시는. 네. 자, 일단 좀 궁금한 게 투자를 2020년부터 시작하셨다. 네네.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빚을 내서 하시다가 이제 실패하시고 주식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승승장구를 좀 하셨는데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1년 차까지는 저는 제가 거의 사실상 노벨상을 탈 줄 알았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단타를 너무나도 처음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보니까 경제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천재인가 했었는데 저의 자만이었고 개인적으로 초심자의 행운 덕분에 초반에는 잘 벌었던 것이고 향후에 실패도 한번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도 배워보고 매크로 투자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지금은 저한테 잘 맞는 게 매크로 투자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잘 맞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 인사이트를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내신 책이 1%를 읽는 매크로 투자 주식의 코드 이건데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의 투자 기법, 그다음에 네, 깨달은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익률이 매달 40%씩 났었다고요. 네. 그러다가 그걸로도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 네. 그 겪었던 그 아픔이랄까 네. 실패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1년 차 때 제가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들은 사실상 테마주나 위험한 종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던 거지 결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잘 땄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 투자 금액들도 충분히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저의 투자 철학은 리스크는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게 저의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테마주로서 조금 크게 잃어봐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 매크로 투자라는 게 네. 사실 우리가 매크로 경제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매크로 투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상 매크로 투자라고 한다면 거시 경제에 있을 수 있는 지표들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흐름들을 읽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실적과 멀티플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 투자는 이 멀티플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매크로 투자를 잘하면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멀티플이 높은데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멀티플이 낮더라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매크로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투자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도 원래는 같이 하면서 매크로까지 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궁금한 게 우리 증시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몇 개월간 계속 이제 코스피 4,200을 돌파해서 가다가 오늘 일단 갑자기 좀 올라가다 좀 갑자기 꺼지기 시작했어요. 네. 현재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그 매크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국 코스피 증시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 2,000에서 거의 3,000포인트까지는 대선 이후에 사실상 상법 개정이나 분리과세 이런 모멘텀들 덕분에 올라왔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들이었고 네. 근데 3,000까지에서 올라왔을 때는 반도체가 안 이끌고 나머지 뭐 방산, 조선 요런 데가 끌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3,000에서 4,000까지는 반도체로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가
비싸냐라고 물어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고평가는 있을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일단 홀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참 맞아요. 그 매크로 투자의 관점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어떤 종목보다는 ETF를 담으신다고 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 시점에서도 이 한국의 네.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더 크고, 네, 지금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비싸냐 한다면 실적이 생각보다 계산도 잘 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비싸기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이긴 합니다. 네. 어때요? 지금 네. 그 담고 있으신 ET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55% 정도의 비중들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 비중 중에서 국내 비중들이 대략적으로 1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증권 쪽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시장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베팅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상법 개정 이슈나 아니면 국내 주식들이 결국에 좋다고 친다면 개인적으로 증권주의 멀티플 또한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코덱스 증권 가지고 있고 코덱스 원자력 정도도 타이거 원자력 정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지수에 투자, 그 다음에 원자력 ETF에 투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한국 주식은 네, 뭐 맞습니다. 해외는 또 다르게 맞습니다. 하셨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매크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지금 AI 버블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무시하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잘 먹히지도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뭔가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불거지는 게 AI 버블이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연준 재무부 이쪽에서 사실 이제 이 긴축 기조를 좀 풀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맞습니다. 근데 다시 네. 뭔가 이렇게 긴축의 움직임을 보일 만한 지표나 움직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주신 질문의 포인트는 사실상 재무부의 긴축이냐, 또한 연준의 긴축이냐, 트럼프의 긴축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재무부 쪽에서의 긴축 이슈,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연준 쪽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는 이슈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지금 재무부의 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바라보게 되시면 2026년도에 채권의 순발행 규모가 2.2조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2.2조 달러라고 하는 이 채권에 대해서 누가 사줄 거냐고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가 뭐냐면 야, 2조 달러라고 하는 채권 수급은 영래포 잔고에서 사줄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사줄 거고 규제 완화가 되면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코멘트를 하는데 영래포 잔고는 바닥이 난 상태고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3천억입니다. 네. 향후에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연간 성장률들을 고려했을 때 시총이 6천억 정도가 오는 게 26년도이고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보스틱 연은에서 규제 완화가 1%가 될 경우 SLR 규제 완화가 1%가 된다면 1,000억 달러 정도의 채권 수급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 수급이 내년에 부족하다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채권 수급이 부족하다는 요인에 대해서 누가 커버를 하느냐 했을 때 연준이 지금 키플레이어로 따라오르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바라보시게 되면 이번에 양적 긴축 종료의 핵심 포인트가 모기지 MBS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증권의 감소가 있고 나머지 초과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국채 매수로서 가고 있습니다. 네. 양적 긴축 종료가. 그러면 이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거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 유통 통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유통 통화가 증가할 때 지급 준비금이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지급 준비금이 지금 2.7조 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트리거가 발생하는 게 오늘날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 부족 문제가 터졌을 때 연준에서 양적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증시에서는 조금 이번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유동성이 부족해서 빠지면 호재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가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주기 때문에 연준에서 최대한 양적 채권을 매입을 해준다면 3천에서 5천억 달러까지밖에 매수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가야 되는 채권의 규모가 1조 달러라고 하는 이 규모에 대해서 시장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재무부의 긴축 쪽은 아마도 채권 수급 문제에서 장기 채권 프리미엄이 조금 상승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부분들이고, 이걸 걱정한다면 시장이 일부 조정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현재 시황에서의 재무부 긴축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 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채권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네. 증시 쪽에는 조금 악재로 볼 수 있다. 그게 최근에서의 지급 준비금 감소 그리고 유동성 부족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해석하는 최근의 시장 흐름이었다고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 이미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닷컴 버블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정의하는 버블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멀티플이라고 해서 S&P 500의 PER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PER을 최근 5개년 평균을 내보면 평균치가 있고 여기에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가 있는데, 저는 2에서 3표준 편차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버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관점은 어떠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실적 성장이 10%씩 2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지금은 적당한 가격입니다. 아, 지금은 아직 네.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 대신에 버블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향후의 실적 성장이 4에서 5% 정도가 2년 연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대신에 내년의 실적이 7%만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고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바라보시면 지금 정리를 해놨었는데, 향후 EPS 성장률을 10%로 가정을 했을 때 최근 5개년 평균 멀티플이 24배 정도였기 때문에 6,700포인트가 평균이 되고, 만약에 연간 EPS 성장이 7%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약간 비싼 구간에 돌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마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럼 지금 관점이 닷컴 버블과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버블과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는, 과거 버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 되면서 멀티플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환경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투자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레버리지를 땡겼었는데,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낙관적 기대가 있으면서 멀티플이 크게 상승했던 게 닷컴 버블 시기에 1999년도의 시장이었었고, 그러다가 2000년도 3월 달쯤에 실적 쇼크라고 하는 재료가 한번 터지면서, 정확히는 2000년도 9월 달에 실적 쇼크가 터지면서 과도했었던 멀티플이 하락하게 된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따지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서야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런 식의 대표적인 기업이 지난주 10월 30일 날에는 메타였습니다. 네. 근데 이 메타의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이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서 멀티플을 증가시키고 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실적 자체도 정말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은근히 비관적으로 바라봐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타의 가격들이 꽤 저렴해지고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의 구간이 과연 버블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일부 종목은 고평가는 있더라도 버블 초입까지 비관적으로 보면 버블 초입, 낙관적으로 보면 보통 가격에서 약간 비싸다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앞으로 조금 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 유동성도 좀 이야기하셨지만은 뭐라 그럴까 그 헤지 펀드를 비롯한 여러 그 투자 기관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목에 찰 때까지 지금 주식으로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 어떤 유동성의 공급이 어디서 올 것이냐, 그러니까 매수자가 과연 누가 돼줄 것이냐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떤 고점의 징후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사실 현금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장이 타당하려면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하락장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청산을 당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주가 하락폭이 최대 얼마냐 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정도가 제 입장에서는 최대 하락폭인데 과연 15%의 하락 가지고 두려워할 거냐고 했을 때는 이것 가지고 팔기에는 애매하다가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연준에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키플레이어로 나서면서 이 미국 단기 채권을 매수하면서 시장에 준비금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M2 증가 자체는 올라가게 시작되는 지점들이 개인적으로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쯤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확장이 내년도 상반기쯤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랠리는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이제 호재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잖아요. 물론 네. 이번에 파월이 금리 인하하면서 12월 달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좀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시장이 충격을 받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압박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이번에 베센트도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악재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치적 금리 인하를 바라봤을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경기 친화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그 결과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게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의 행동들을 바라봤을 때 금리 내려라라고 했을 때 장기 금리도 그래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금리를 내려라고 했을 때 물가를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펙에서의 원유 중산을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그 정치적 압박이 실패가 나타나려고 했었다면 어떤 점들이 나타났어야 됐냐? 유가가 상승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유가가 하락하는 폭으로 이어졌었고,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 자체도 지금은 일시적인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바라보지만 향후에 구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상경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부작용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자, 그 말씀하셨듯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한다. 이것은 우리 네. 심각한 물가 어떤 불안을 던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선행 지표들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체크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게 사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프레드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바라보기에 2.5% 이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그냥 바라보고 실시간으로 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고, 본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려면 제가 바라보기에는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지표가 구인 비율 1.2배 이상입니다. 네. 구인 비율 1.2배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1인당 일자리 수를 말하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2022년도에 벤 버냉키와 블랑샤르라고 하는 학자분들이 어느 정도가 골디락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1.2배가 골디락스의 기준점이고 그 이상은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압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구인 비율이 1.2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연준 입장에서도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면서 긴축 기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수요 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혹여나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할 때 자체도 이때도
문제로서 삼을 수는 있으나 요거는 실제로 제가 작성을 옛날에 했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물가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물가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라도 분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정도만 바라보고 두 번째만 방향성을 체크하는데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고용 지표 네. 이제 결국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지금 고용 지표의 신뢰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네. 그 추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네. 이제까지와는 다른 불규칙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고용 지표를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한 변동성은 지금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를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갈 겁니다. 다만 제가 이 고용 지표를 바라볼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고용 지표 관점에서 제가 가장 못 믿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민자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대로 고용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미국 입장에서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도 감소하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감소하면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26년도 하반기쯤에는 미국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지금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 구인 배율이 1.2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해결해야 되는 정책이 뭐냐면 이 이민자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면서 올리든지 금리를 내려서 올려야지 지금은 골디락스가 될 수 있는 장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변동성은 트럼프의 이민자 방출 규제와 같은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향후에도 제가 바라보기에는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물가나 긴축 쪽에서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그 상승장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믿고 또 거기에 베팅을 하셨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폭의 조정이든 뭐 어쨌든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그 트리거가 뭐가 될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지금 그래도 주식 시장이 올라갔었던 핵심 포인트들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시그널들을 가장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실시간 지표가 2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트리거는 뭐냐면 2년물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변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올라올 거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 방향성. 네, 방향성. 왜냐하면 지금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건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2년물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구조적으로 반등하느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지금 필요한 게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쉽게 말해서 구인 배율이 올라가거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거나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연준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년물 금리가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는 관점이고 향후에 혹시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할 것 같습니다. 아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고 2.5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주식 비중들을 5에서 10% 정도는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그러면 왜냐하면 2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상승을 좀 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버블 구간이 아니다. 그냥 약간의 과열 정도로 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버블 구간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 이제 네. 탈출할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버블을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봤던 포인트가 버블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단 제가 배제할 기업들이 나옵니다. 전 뭘 배제할 거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들이 있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아주 높았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네.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평타입니다. 그래서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면 이런 기업들 전 안 사고 어차피 주가가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들에다가 종목을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조절한다는 게 제 관점이고 가장 크게 제가 비중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AI 투자한다는 기업들이 캐펙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가이던스를 내는 순간
버블인 끝난다라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2000년도 9월 달에 인텔이 가이던스 축소를 하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AI 캐펙스가 감소된다는 시그널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향후의 가이던스를 바라보더라도 캐펙스는 확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이분의 의견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잡으시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